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배터리가 속색여서 중간에 끊어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냥 갑니다. 뭐냐? 어디서 끊어졌어? 이것도 한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겠다. 야, 제83화 홍유동 있고 물레방앗지방에서 집에서 나병 환자를. 이거는 뭐냐면 홍유동 계곡은 어디예요? 해인사예요. 해인사 그 홍유동 계곡 어디죠? 홍디암이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 홍유동 계곡이죠. 거기에서 거기 아래 마을에 물레방앗간 집이 있는데 거기가 나병 환자촌이라고 합니다. 근대 최고의 선지식인 경허스님 회상에서 정진하고 있는 제산정원이죠. 합천 해인사 원주 소임을 보았어요. 대중이 정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살림을 보고 후원하는 원주로서 제사는 그 역할을 다했습니다. 교통이 불편하던 시절이라 마을에 장을 다녀오려면 해인사 백년암을 거쳐, 백년암이죠. 위에는 해인사 백년암. 백년암 엄청 마른데 이거 성철스님이 계셨던 곳이 백년암이죠. 해인사 백년암을 거쳐서 고령 성주를 오가는 산길을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제산정원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산길과 계곡을 지나서 장을 파왔다고 합니다. 이때마다 당시 경허스님은 가야산 홍유동 입구 물레방앗간 집에서 나병 환자를 돌보고 있었는데 경허선사가 해인사에서 주석하였을 당시에 전해오는 말에 따르면 이때 제산스님도 경허선사를 도와서 이따금 수탉을 사가지고 물레방앗간 집에 들려 병자들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닭을 고아주는 자비행을 실천했다고 전합니다. 즉 어느 날 제산정원이 그 고개를 넘어오다가 물레방앗간을 보니까 흐릿한 등불 밑에서 구척 장신의 경허선사가 문둥이의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내고 있는 것을 보고 그 거룩한 성자의 모습을 보고 놀래가지고 그 뒤부터는 경허선사 문둥병 환자 돌보는 것을 같이 돌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처럼 제산정원은 경허선사를 매우 흠모하고 존경하여 밤마다 대중의 눈을 피해서 닭고기를 싸들고 태설당으로 찾아가 경허선사의 법문을 청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경허선사는 태설당에서 동숙하여 이미 피부병이 온몸으로 퍼져서, 여기에 퍼진 게 아니라 했죠. 어디서부터? 천장암에서부터 이미 다 피부병이 들었어요. 이미 피부병이 드는 건 6년, 7년도 넘었죠. 그래서 한의원에서 닭고기에 게소주를 먹으면 피부병이 낫는다 해서 부득이 닭고기를 섭취하고 술을 함께 드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산정원은 사중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곤란한 일을 겪은 도들이 있으면 누구보다 앞장서 해결했고, 그런 이유로 수자들 사이에서 제산스님은 보살행이 뛰어난 스님으로 정평이 나 있기도 했습니다. 수행과 하심을 병행하는 스님을 대중들이 따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제산스님 역시 출가 전서부터 아주 막걸리를 좋아해가지고 막걸리 탁배기 때문에 탁배기 수자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파격적인 모습을 보인 게 제산정원이죠. 그런데 호흡이 넘긴 뒤에는 일체의 헛결을 끊고 오로지 참선 수행에만 전념하여 깨달음을 궁구하기도 했고, 계행을 엄격히 지키면서 오직 화두참고하는 것을 공부의 방법으로 삼았다 합니다. 제산정원이에요. 그래서 제산정원은 경허선사를 아주 많이 흠모했죠. 직지사 천불선언에 수자들이 한두 명씩 모여들면서 대중이 들었고, 자연스럽게 수자들을 지도할 수 있는 어른 스님이 필요했는데 제산스님을 조실로 모시기로 의견이 모아졌어요. 하소임인 원주로 대중을 시묵하고 어디서 해인사에서는 공부에 기표가 있던 제산스님이 아주 제격이었죠. 그래서 해인사 조실로 있으면서
제산스님을 지도했던 경허스님은 제산정원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대는 어디를 가든지 5, 60명의 수자를 거느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야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역시 제산정원을 경허스님이 알아봤죠. 또 제산정원은 경허스님을 알아보고 또 경허스님은 제산정원을 알아보고 그렇죠. 엄정한 계행과 철저한 화두 참고로 수행 제일이라는 평을 들었던 우리의 제산정원 경허스님 회상에서 정진한 제산스님은 근대의 대표적 선승으로 황학상을 중심으로 탄원과 정강, 고암 스님에게서 법을 전하며 선풍을 쟁작시켰던 선승입니다. 경허선사가 해인사에 주석하시던 시기 1900부터 1903년 사이에는 당시 제산정원과 남전선사가 함께 경허선사를 시봉했죠. 남전스님은 해인사 주지도 했어요. 제산정원은 해인사 원주를 했고 처음에는 경허선사를 시봉하는 제산정원을 못마땅히 하다가 남전스님 자신도 경허스님의 선문을 듣고 크게 깨친 바가 있어서 함께 극진히 경허선사를 모시고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만공까지 가세를 하니까 가히 3인의 제자가 해인사에서 있었죠. 남전선사 문집에는 제산스님 생신을 맞이해서 남전스님이 쓴 시가 한편 실려 있고 한문으로 쓴 이 시에서 남전스님은 큰 법이라 놀래 아무 손상 없거나 높은 사람들과 감히 참으로 싫음이다. 지금 하면서 지금부터 천년도를 전하리라고 제산을 극구 칭찬하는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훗날 남전선사는 1911년 경허선사를 찾아 삼수갑성까지 와서 여러 날을 함께 지내고 떠났던 분이 남전당 한규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제84화 광녀. 광녀는 문둥이를 광녀라고 하죠. 경상도 해인사 조실로 계시던 어느 날 경허스님은 석양에 어떤 만신창이가 된 광녀를 데리고 와. 근데 이것도 이제 여러 얘기가 있죠. 눈 속에서 쓰러져 있는 광녀를 업고 데려갔다는 말도 있고 여기는 뭐라 그래요? 이거는 이거는 경허법어에 실려 있는 내용이에요. 만신창이가 된 광녀를 데리고 와 조실방에서 같이 식사하시고 같이 주무시고 하였다. 이 광녀는 자기가 좋아서 스님이 예뻐하시는 줄만 알고 가지도 않고 그 방에서 계속 기거하며 숙식을 조실 스님과 같이 하였다. 만공 스님이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보고 전경을 대중에 알리지 않으려고 문 밖에서 혼자 주무시고 혼자 지키고 누가 배우러 오는 이가 있으면 스님께서 지금 주무십니다 라고 돌려보내곤 하였다고 합니다. 만공 스님이 며칠 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경허 스님이 광녀에게 자신의 베개를 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여자에게 다리를 척 걸친 채 코를 골고 주무시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자세히 보니 그 여자는 코도 눈도 분간할 수 없었고 손가락도 떨어져 없으며 걸친 옷은 고름과 오줌에 쩔어서 올이 안 보일 정도에다가 송장 썩는 냄새의 악취까지 풍겨 도저히 코를 들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이 경계를 한참 서서 상상해 봤어요. 만공 스님 자신이 만약 그 여자를 저렇게 스님처럼 같이 데리고 잘 수 있겠는가? 아무리 생각을 거듭해봐도 도저히 저처럼 할 수 있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만공 스님이 나는 참으로 불가항력한 일이었고 내가 10번을 고쳐 생각해봐도 이 스님의 법력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구나. 다른 건 다 해도 경허 스님의 법력에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고 생전에 만공 스님이 직접 수례한 일화인데 나는 다른 일은 다 따라해도 문둥이랑은 못 자. 이거죠. 문둥이랑 누가 잘 수 있겠습니까? 문둥이랑은 절대 잘 수가 없다는 것을 만공 스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허선사는 1898년 범어사에서 하한거를 시작으로 선원을 개설하여 선풍의 기강을 크게 진작시키고 이듬해 이거 해인서로 건너와서 선방을 개설해서 조실로서 태설당에 기거하면서 대중들을 지도하고 있었죠. 그해 겨울 산속에서 쓰러져 있던 나병에 걸린 한 미친 여자가 경내에 들어왔어요. 경허는 스스럼 없이 불러들여
침식을 같이 했다 이런 얘기죠. 만공은 스승의 행동이 원망스러웠고 더구나 피고는 불음행계를 목숨처럼 지켜야 하거늘 정신이 돌아온 여자는 경호에게 큰절을 울리고 떠나갔다. 훗날 만공은 다 모든 것은 스승의 흉내를 낼 수 있으나 그 같은 일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었다고 회상했다는데, 여기도 그 여자가 정신이 차려가지고 경호에게 절을 올리고 간 게 아니라 만공 스님이 대중의 눈이 무섭다고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내보낸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따로 있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경호선사가 광녀를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잠을 자고 문둥이를 치료한 거는 사실이고, 그런 얘기죠. 그래서 또 때로 다른 얘기, 때로 파야흐로 1899년 경호선사는 1898년 4월에 범어사의 선방을 개설하고 이곳에 해인사로 건너왔고, 이곳에서는 경호선사가 해인사 선방을 개설해서 조실로 대등을 지도하고, 한편으로는 고종의 칙명으로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장경판의 인경불사가 진행되고 있었죠. 그 행사의 맹주가 돼서 경호선사가, 맹주가 아니고 법주죠, 해인사의 조실로 퇴설당에 스스로 친필로서 선판을 걸었어요. 퇴설당이라고 쓸모없는 눈무더기다 이런 얘기죠. 그럴 때 찬바람이 무섭게 불고 눈발이 달리던 어느 초겨울 저녁에 경호가 눈 속에 쓰러져 있는 초라한 행색의 여자를 발견하고 그 여인을 놓고 조실방으로 데려왔다. 또 이건 또 한편 다른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경호의 극진한 보살핌으로 정신이 든 나병의 문둥병 여인은 돌아가지도 않고 오로지 경호선사와 함께 하고자 하였다. 뭐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나녀와 장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여러 이야기가 많이 떠돌아요. 뭐뭐 하더라 돌아가. 만공은 자기의 스승이 여자와 함께 몇 날을 한방에서 기거하는 사실이 대중들에게 알려질까봐 문 앞을 지키면서 주무십니다 했는데, 며칠이 지나자 만공은 문 밖에서 경호를 불렀어요. 스님, 소승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물러가 있거라. 열흘 가까이 지나자 만공은 다시 경호의 방문을 두드렸죠. 스님. 한참을 불러도 대답이 없자 스님은 만공은 한없이 슬그머니 문을 열어보니까 경호는 여인에게 자신의 패를 베개 삼아 대주고 그 여인에게 다리를 걸친 채 코를 드르랑 따르릉 골면서 자고 있었죠. 이 여인의 모습을 만공은 깜짝 놀랐다. 뭐냐? 그 여인은 제정신이 아니었으며 몰골은 나병에 걸려 만신창이가 되었고, 코는 문드러지고 살은 썩어서 짓무르고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옷은 피고름에 절여 있고 아주 굉장히 심한 나병 환자였죠. 눈물을 흘리며 산을 내려갔어. 죽어가는 거지 여인의 온몸을 그는 체온으로 녹여주었고, 나병에 걸린 여인을 열흘 이상 한방에서 지내고 순수 밥을 먹여주었고, 지독한 악취가 나는 몸과 흘러내리는 피고름도 다 닦아줬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그 광녀를 자세히 보니 코도 눈도 분간할 수 없었고 손가락도 없었어요. 옛날에는 막 나병 환자들이 엄청 심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악취까지 됐다 이런 얘기고, 만공 스님은 내가 10번을 고쳐 생각해도 경호 스님 법력을 따라갈 수가 있다 없다. 못 따라가요. 흉내도 못 내요. 아주 나녀 동수 이 경호의 무예 행리 중에서 이 나녀와 동숙한 이야기는 백미죠, 백미. 그래서 경호가 하이라이트, 나병 환자랑 누가 같이 잡니까? 이 보살행을 시작한 시기는 1900년 겨울로 해인사 퇴설당 조실로 주석하던 경호가 석양의 눈 속에 쓰러져 있는 만시창이가 된 광녀를 데려갔던가, 눈 속에 쓰러져 있다는 것은 맞고 또 석양도 맞는 것 같고 뭐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자비행을 했더라. 그거는 철저한 중도 불의의 행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무예행으로 중도 실상의 경계를 경호선사가 무예행리로 거침없이 행하고 있는 것은 사량 분별을 떠난 절대 경지로, 거기에는 어떤 가식도 망설임도 없고 미추와 분별심도 없는 그런 경계를 경호선사가 행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오직 우념으로 가는 산매 속에서 행해지는 자비행뿐으로 이미 해탈을 이룬 각자에게는 가식이나 위선에 거친 의식이 이미 사라졌고, 무아의 경기 속에서 무심으로 행해지는 무예행만이 그 나병에 걸린 한 광녀를 자비심으로 인도할 수 있을 뿐이고, 일반인은 행하지 못하죠. 여기에 계율이나 파괴, 구속 이런 것들은 다 쓸데기 없는 얘기. 이게 계율을 파괴한 건가?
정도와 피도를 넘나들고 순행과 역행을 뛰어넘는 그 무한의 경지를 온몸으로 기원하는 경허선사의 행위는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어서 그거를 감히 뭐라고 발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후 경허선사에게는 심한 피부병이 찾아왔고 그래서 뭐래요? 닭똥으로 소주를 내려갖고 개고기와 뭔 소리인지 이것도 또 말이 너무 많아요. 뭐 개소주가 뭐 닭똥으로 소주를 서린 걸 개소주라고 했다가 또 뭐 개고기랑 곁들여 먹으라고 했다가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경허선사에게 어떤 한의원이 이상한 말을 전해가지고 그거를 해서 먹어보려고 했는데 먹어도 안 나서요. 경허선사가 열반에 든 순간까지도 안 나섰어요. 그래서 북한에 가서도 이 병을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고 또 전봉준한테 보낸 편지에서도 얘가 6년간 이걸 고쳐보려고 노력했는데 그렇게 보낸 시간이 부끄럽다라고 경허선사가 쓰세요. 그래서 형녀가 인간이라는 유한의 공간을 벗어버리고 축생의 해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높은 경지로 그것이 자신이 깨달은 중도불이의 경지를 온몸으로 구현한 것이다 이런 얘기라 감히 범인들은 넘볼 수 없는 무행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게 그 나녀와 동숙이에요. 그랬는데 경허선사가 삼수갑산에 가서도 피부병은 안 나서 여기 피부명이 아니라 피부병이네. 여기 피부명 헬로 하이 병 좀채로 낫지 않아서 거의 평생을 달고 살았어요. 여기에서도 최학상 조씨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피부병 고치려고 도움을 받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그 구절초라는 건데 요거는 최학상 족씨를 우연히 만나서 어떻게 산속에 오셨어요? 아, 내가 좀 피부병이 있어요. 아이고 그래요 훈장님? 그러면 내가 꺾어다 줄게. 이래가지고 이제 조씨하고 처음에 알게 된 거거든요. 이게 불언 공명단원산이요 산중 최학기념관이로다. 심심송내 연하리라니 일곡지가 만경하니로구나. 이거는 뭐냐면은 공명도 원치 않고 불언 공명 나는 공명도 원치 않고 다만 좋은 게 산이로다.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이게 최학상 조씨가 한 말이에요.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만났어요? 이게 어디서 만났냐면 강계에서 거기 그 뭐죠 야학촌에 갔다가 만나요. 그래서 이제 아유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만난 거죠. 그러니까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이 조씨가 또 품격이 있는 나무꾼이요. 최학상이요. 약초꾼. 우리 경허선사도 약초꾼이에요. 1등이었죠. 어디서? 여기 비안도에서 그죠? 그러니까 최학상 조씨가 경허스님이 물었죠. 뭐 아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그 약초를 하시게 됐어요?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나는 공명도 원치 않고 다만 내가 좋아하는 건 뭐다. 내가 원하는 건 산이로다 이런 말이야. 나는 산에 오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산중에서 약을 캐기가 몇몇 해나 되었던가. 산중 채약은 약초를 캐는 거죠. 기년간 내가 산중에서 약초를 캔 지가 몇 년이 되었는가 셀 수 없이 많도다 이런 얘기요. 그래 놓고 뭐래요? 심심히 속내의 날이요. 자욱한 안개 속에 깊고 깊은 이 속림 속에서 불어오는 소리. 그러니까 소나무 속림에서 만난 거예요. 이 최학상 조씨를. 불어오는 솔바람 소리. 그래 놓고 한곡조 일곡가죠. 일곡을 이거 자지가라고 하거든요. 일곡 자지가로 온 세상이 한가롭구나. 이 자지가 얘기가 굉장히 길어요. 이거는 또 알고 싶으신 분은 여기 경허선시 가면은 이거 최학상 조씨 243수에 있어요. 그래서 자지가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온 세상을 부르고 다니는 최학상 조씨에게 이거를 차운하고 있어요. 최학상 조씨가 차운까지 할 정도면 이 최학상 조씨가 굉장히 그 문필력이 높다는 거죠. 서로 주고받고 차운까지 하니까. 그래서 이 최학상 조씨가 있는데 북한에 가서도 결국 나중에는 최학상 조씨가 뭘 뜯어다 줘요. 구절초를 막 뜯어다가 그냥 서단 앞마당에다 뿌리죠. 그걸 또 애들이 훔쳐간다고 씻었지 옛날에 봤죠.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과 물을 좋아하는 노승경은 자연인이고 뭐죠? 지자 저번에 배운 게 뭐죠? 요산 요수 배웠죠 옛날에. 노승경은 자연이고 최학상 조씨 또한 공명도 원치 않고 다만 좋은 게 산이고 인자는 산이고 지자는 수라고 했던가?
다니어서 약초를 캐면서 생계를 유지한다 이 말이죠. 재학생 족씨는 병고에 시달리는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초를 캐기 시작했고 이미 몇몇 해가 되었다 이런 얘기고, 경어가 담긴 어느 곳에서 경어는 자신의 평명은 밝히지 않고 있는데 다만 평명이 뭐예요? 해인사 다녀와의 동수기후에 그때 옮긴 피부병. 근데 여기는 해인사 다녀가 아니고 사실은 천장암에서부터 이미 6, 7년 됐죠. 고주병이 되어서 평생을 천형처럼 괴롭혔던 것이 아닌가 한다. 침침한 송림에서 약을 구하는 와중에도 은은히 들리는 솔바람 소리 한 곡조에서 잔잔한 노래가 위안이 돼서 그거를 자지가라고 합니다. 어두웠던 병든 도승의 마음은 온 세상 한가로워 못내 즐기고 있더라 이런 얘기고, 여기서 제학상 조씨는 경어에게 약초를 고제공해주는 약초꾼으로 경어에게는 아주 고마운 존재죠. 제학상 조씨는 따로 경어가 전하는 메시지로 다른 시에서도 또 등장해요. 경어는 제학상 조씨가 공명도 원치 않고 산일을 좋다고 좋아한다라고 하고 있죠. 조씨가 산중에서 약초를 캔 거는 오래됐다. 조씨는 자욱한 안개 속 깊은 송림 속에 들어가서 약초를 캐고 있는데 이때 노승 경어가 때마트 불어오는 솔바란 소리에 한곡조 은은한 은자의 노래 자지가를 이렇게 불러줘요. 그래서 세상이 한가롭다고 자신의 고상한 취미를 지금 조씨가 나누고 있는데 이 자지가를 불러주는 주인공은 바로 경어선사가 아닌가 이런 말이죠. 경어선사가 되겠습니다. 은자의 노래 자지가 제85화. 아니 내 이름은 야마모토요. 이것은 누구요? 원산에서 야마모토를 만나가지고 경어선사가 한 이야기인데 여기는 지금 딴 얘기가 써 있어요. 딴 얘기가. 그래서 하여튼 그 원산에서 만난 그 일본 헌병도 야마모토고, 또 여기서 근데 야마모토가 많아 일본 사람들은. 그죠? 일본 사람 야마모토 많지. 이거는 해미읍성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충남 서산 해미읍성의 해는 사람들의 눈을 찌르며 정오에 와 있었더라 이런 얘기죠. 장삼자락의 막대기에는 소대가리를 메고 술에 완전히 먹혀버린 듯한 경어의 모습이 이 백주의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다. 이것도 이게 뭔 소린지. 경어선사가 설마 소대가리를 메고 갔겠습니까? 당시 사회는 억불수교의 500년을 보내는 동안 유교의 계율적 윤리관으로 짓눌려 있었고, 따라서 유교 정신의 조금이라도 빗나가는 일을 하거나 생각만이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것만으로도 넉넉해 그 일생이 그늘 속에서 살아야만 한다는 숙명적인 보복을 받아. 이게 뭔 소린지. 어쨌든 이거 경어 1화 38가지에 들어있어요. 나도 몰라. 더구나 승려는 당시 천민이야. 온갖 핍박을 받으며 핍박 여기도 고쳐주세요. 핍박을 받으며 도성 사대문 출입도 금지되었다가 전봉준 장군의 죽음의 대가로 민심을 들여한 일본론 승려 산호 젠네이가 고종황제에 의해서 승려의 도성 출입 금지 해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경어의 오도를 통한 무해자지한 비상력은 이 위선과 허식의 울타리를 벗어버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고, 경어의 파괴는 반항과 간문명적인 원시 에로의 향수로 나타나가지고 경어는 승려에게 있어서 육성가다 같은 옥의 그 옥의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불음주계와 불살생계를 고의적으로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도 누가 써놨는지 이상한 말을 쓰고 앉아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의 역행구살로 사람들은 마치 귀신이 나타난 것처럼 경어선사를 이리 비끼고 저리 비끼고 왕장하고 있었더라 이런 얘기죠. 갓쓴 늙은이들은 못마땅한 눈으로,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런 힘이 없음을 한탄한 듯한 비굴함으로, 어쩌면 지극히 이율배반적인 눈으로 경어를 애면한 채 곁눈질하며 훔쳐보고 있었더라. 경어의 우승굵은 소리가 백주의 서산 해미장터를 헤집고 읍내를 휩쓸었다. 장삼자락은 그의 수대가리에서 흘러내리는 피로 얼룩얼룩. 누가 썼는지 참 기가 막히게 다들 써놨어요. 이거 다 인터넷에서 내가 퍼온 거예요. 이 얼룩이를 정오의 햇빛이 날아와 꽂히고 있었다. 경어의 웃음이 햇빛 속으로 용해되어 이 광경을 보던 사람들로 하여금
현기증을 일으키게 하고, 이게 너는 또 어떤 놈이 써놓은 건지 참으로 가관이죠. 이게 어디에 써있나. 지서 앞에 이것도 경어 1화 그 38가지에 써있나. 아이고, 하도 이것저것이 많아가지고 있는 대로 다 퍼왔어요. 지서 앞 야마모토 순서는 금태안경 너머로 소대가리를 짊어지고 가는 웃음소리의 주인공 계승을 붙잡았다. 순간 야마모토 순사의 머릿속에는 번개 같은 하나의 생각이 스쳐갔다. 필시 이놈은 보통 놈이 아니다. 독립군이나 독립군을, 이게 꼭 그 얘기거든요. 지금 저기 원산바닥에서 그 경호선사가 그 토벌군의 대장이라고 그거거든요. 거기에 야마모토가 나오는데 웬 여기는 지금 벌건 백주 대낮에 무슨 해미장터에서 있었대야. 이게 뭔 소리야? 에? 아주 이상한 사람들 많아. 경호선사 얘기는 아마 아무거나 쓸어다가 그냥 지 멋대갈로 쓰고 지랄들해. 제발 쓰지 말라고. 이것도 누가 썼는지 몰라요. 하도 얄미워서 그냥. 에이. 어쨌든 내가 경호선사에 대한 거 어떤 놈도 나중에 끄집어낼까봐 이렇게 백주 대낮에 다 끌고 나왔으니까 그만하쇼이. 더 이상하면 나도 가만히 안 있어. 에휴, 그래서 뭐래요. 야마모토의 순사의 날카로운 음성이 그냥 잘도 써놨어. 아주 이거 아까 원산바닥에서 그 뭐지 토굴가 해주고 그 얘기인데 이거를 섞어가지고 또 이상하게 써갖고 이걸 해미장터로 끌고 왔다니까요. 어이가 없죠. 그냥 경호선사가 그냥 이 비밀 속에 그냥 어떻게 그냥 감춰져 있으니까 그냥 개나 소나 누가나 그냥 끌어다가 지 맘대로 다 쓰고 앉아있어요. 이거 다 엉터리예요. 그냥 뭐 카더라 이제 그만하시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우리 경호선사 후학들 이런 거에 놀아나지 마세요. 너무 쓸데없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내가 아무리 경호 연구자지만 속상하다니까. 언제는 원산이랬다. 언제는 또 무슨 해미장터랬다. 언제는 뭐라고 그랬다가. 언제는 소대가리라고 그랬다가. 언제는 무슨 돼지대가리라 했다. 돼지대가리, 소대가리, 말대가리 다 갖고지? 지랄지를 해 아주 그냥. 해도 너무한다니까 아주 그냥. 경호선사가 동네 부겨? 하지 말라고요. 그만. 아휴, 하다 보면 속상해 아주. 야마모토 순서의 날카로운 경어의 웃음소리 속에 깊이 박혔다. 순간 경어의 웃음은 싸늘하게 식혀 바위덩어리가 되었다. 문득 지금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닌 일본의 것이라는 속국의 비통한 현실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지가 경어야? 네가 경어냐? 경어 봤어? 아주 마치 경어인 것처럼. 이거 다 누가 써놨는지 몰라. 에휴, 내가 이 경호선사 하다가 죽게 생겼어. 힘들어서. 그가 그렇듯 해괴망측한 기행을 하고 다니며 사람들로부터 빈축을 샀던 그 원인의 하나가 실은 천봉준을 앗아간 그들 일본 놈들의 만행으로 내가 이거는 변명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의 아픔 때문이 아니었던가. 응? 경호선사를 내가 이렇게 두둔하는 것도 정도 것이지 그 이상한 얘기들 그만 쓰세요 제발. 힘들어. 지나친 유교의 계일주의와 나라를 잃은 슬픔과 그리고 꿈에 처해 허덕이는 이 사발을 보았을 때 경호는 이런 짓이라고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뭔 소리. 그것은 경호선사가 일본 놈들의 눈을 피해 일부러 저지른 만행으로 경호는 대나무 꽃이도 야마모토 순사와 부르는 소리 한가운데 우뚝 꽂혀버렸다. 뭐하는 사람이요. 야마모토의 제일신문이 떨어졌다. 길 가는 중이요. 뭐야? 누가 앞이라고 거짓말하는 거야? 나 야마모토를 모르는가? 당시 야마모토라고 하면 사람들은 범보다 더 무서워하고 있었다. 경호의 반항은 야마모토에게 걸려 모진 고문을 당했다. 사실은 야마모토한테 걸린 게 아니고 이미 당하고 있다가 야마모토가 나타나가지고 경호선사를 구해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막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결국 아무런 실마리를 잡을 수 없게 되자 야마모토는 경호를 감방에 가둔 다음 하루에 한 번씩 불러내어 신문을 하고 몰매를 치는 것이었다. 이게 아니지.
그냥 하다가 부하놈들이 하다가 야마모토가 보고 살려주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는 갑자기 야마모토가 다 경호선사를 다 죽이는 걸로 나와요. 제 아무리 무쇠 같은 근데 참 사람들은 상상력도 풍부해. 아니 보지도 않아 놓고는. 제 아무리 무쇠 같은 경험의 봄이라 하지만 그냥 사람들은 못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거 그냥 보고 다 받아들이고 그냥 그랬대들 아니야. 아주 경어 쓰레기. 그래서 그 몸이 인간이 못해서 태어난 육신 이상 사정없이 내리치는 이 불매에 무너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더라. 경어는 생각했다. 죽는다는 사실은 아무런 두려움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이 한 번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쓸데없이 개죽음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참다 못하여 야마모토를 불렀다. 야마모토는 일본도를 끌면서 이제야 이 녀석이 실토를 하려는 줄 알았는지 만면에 미소를 띠며 다가왔다. 이게 내내 그거라니까.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게 여기에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디에 써 있냐면 그 경호선사가 쓴 영찬에 이거 써 있거든요. 영찬에. 무슨 화상 영찬이다? 대원화상 영창인가? 영찬에 써 있는 거를 주워다가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어떡해. 차라리 그냥 깨끗하게 토굴가를 하든지. 이거는 영찬회가 있어요. 경호선사 7명 영찬 중에 이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끌어왔더라고. 참 어이가 없어서 나는 이거 다 그냥 그대로 퍼온 거예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부타고 종이 좀 갖다 주시오. 경호의 육신우님이 야마모토의 물매에 바로 일어나 앉을 수 없었다. 비스듬히 기운 경호의 손에 창백한 종이를 미끄러질 듯이 데려가고 있었다. 듣기지하면 한 가중 한담도 상전 법륜이고 시러 언냐는 용궁 정경도 일장매어로다. 그 뜻을 얻고 보면 시중에서 짓거리는 한가로운 말들도 항상 법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것과 같고 그 말의 뜻을 잃어버리면 용궁의 경전 화엄경도 한바탕 참고대에 불과하느니라. 그래서 이걸 갖다 써주니까 야마모토가 불자였더라 이런 말이죠. 야마모토는 불자였다. 그를 본 야마모토는 경호 앞에 두 무릎을 꿇었다. 도가 높은 스님을 불러뵙고 이런 불의를 저지르다니 몸둘 곳을 모르겠습니다. 야마모토는 경호를 자기집으로 모시고 갔다. 그의 부인의 간호 덕분에 며칠이 지나자 경호의 몸이 말끔히 회복됐다. 야마모토와 경호는 술잔을 마주하고 있었다.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법담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스님, 법명은 어찌 되시는지요? 내 이름은 야마모토라고 하오. 아니, 야마모토는 내 이름입니다. 어허이, 그렇다면 내 이름은 경어요. 이게 뭔 소릴까요? 이것도 지금 법담을 주고받는 거예요. 어리둥절한 야마모토의 표정 위에 경어의 웃음소리가 사정없이 쏟아졌다. 아무리 보아도 야마모토의 눈에는 경어의 모습을 바로 볼 수가 없었더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본명이 내 이름은 야마모토요. 아니, 내 이름은 야마모토인데요. 그럼 내 이름은 경어요. 여기에 지금 선문답이 들어있죠. 왜 경어가 이런 선문답을 했을까요? 그래서 야마모토가 기가 죽었어요. 이게 뭔 소리인가? 경어는 다시 행각길에 올랐다. 그의 길은 바람이 부는 곳이었다. 경어를 배웅하는 야마모토의 눈에서는 평생 처음인 듯한 뜨거움이 개고 있었다. 숱한 한국인들이 자기 여선에서 물매를 맞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면서 가던 주태를 보이고 갔건만 경어 같은 사람은 일찍이 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늠름하고 깊은 자태와 위압감 그리고 바다 밑에서라도 뿌리를 내린 듯한 눈의 빛. 야마모토는 사라지는 경어의 뒷모습을 보며 일본도를 던져버렸다라고 이거 써있어요. 아따 누가 썼는지 참 일화에 있나 모르겠다. 공주경찰서에서 경호스님을 취조한 야마모토 경찰서장에게 경호스님은 북과 종이를 청해서 여기는 또 이제 여기는 또 뭐야? 경찰서장이네. 공주경찰서장? 아닌데 이게 원산에서 나오는 건데. 알아 모르겠다. 공주면 어떻고 원산이면 어떻겠느냐.
라고 붓과 종이로 일필 희지를 남겼다 이런 얘기죠. 아까 했죠. 그 뜻을 얻었다면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경허스님이 쓴 이 말씀. 뜻을 얻었다면 거리의 한담이나 거리에서 짓거리는 얘기도 다 진리고, 말하자면 그 말하는 주인을 알지 못하면, 그 말하는 사람이 그 뜻을 모른다면 용궁에 간직된 보배에 온 경전, 아까는 화엄경이라고 해놓고 이거는 항나 잠꼬대다 이렇게 해서 경허스님의 글을 깊은 뜻을 알아보고 스님을 자기 집 내시로 불러갖고 시봉을 잘하라고 해도 어떤 행동을 하시던 언제다 원하시던 대로 모시도록 하시오. 이렇게 또 다른 이야기야. 이게 이 이야기를 또 다른 말로 전해가지고 이게 퍼져서 또 이런 내용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경허스님이 거기서 도둑질해서 훔쳐가지고 시장바다로 갔더라. 이게 원산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또 공주 이야기예요. 이게 경허스님이 공주에서 이런 짓을 했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원산이 맞는 것 같아요. 아이고, 야마모토 서장은 집안 하인들에게도 행여나 조금도 경허스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극진히 봉대토록 했다. 며칠을 흉성한 대우를 받던 경허스님은 놀라운 행동을 보였다. 서장집에 보관된 금고를 털어서 시가에서 술을 사 먹은 것이었다. 이런 일은 없었다. 경허스님은 그뿐이 아니라 배고픈 거린과 주민들에게 돈을 나누어 줬다. 하지만 야마모토 서장은 일체에 참견하지 않고 경허스님이 하는 대로 했다. 도인의 무예행을 그대로 표기하는 것이 모시는 도리라고 생각한 야마모토 서장은 자기 부인에게 누누이 당부해서 아무도 제지하거나 흉보는 사람이 없도록 극진히 대답했다. 하지만 경허스님은 며칠 뒤 아무 말 없이 그 집을 나섰다. 야마모토 서장은 자기가 잘못된 큰 도인을 더 모시지 못했다며 못내 애석하고 생각했다고 전해진다. 이런 얘기 전설 따라 산천리 그냥 믿거나 말거나 그냥 경허선사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이야기도. 여기서 사실 경허선사는 더 이상의 신분이 밝혀지면 위험지경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러서 길가던 중으로 자신의 신분이 끝났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못하고 종리꾼의 첩자로 몰린다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올라가 전봉준 장군의 배부가 들통이 나는 순간 경허선사의 가족들은 물론 자신을 돌봐준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요거는 내가 삽입한 거, 죄인을 숨겨준 역적으로 몰려서 모조리 도리증을 당할 끔찍한 일들을 감수해야 했을 것이기 때문으로 이때는 전봉준 장군이 했는데 어떻게 경허선사가 공주 바닥에서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응? 공주는 동네인데. 그러나 다행히 경허선사는 문장력이 뛰어나고 필력 또한 훌륭해서 위기를 극적으로 모면하고 사지에서 탈출했다. 이것이 바로 원산바닥이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경허선사가 원산에서 위로 못 올라가요. 무서워서. 다시 내려와요. 내려와서 곡상군 신풍면으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갔다. 그 얘기를 지난번에 한번 했었죠. 근데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널려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쓴 거야.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군요. 요거 하나 없애버려. 귀찮아. 잘라내버려. 그렇게 하면 하나가 넘어가? 있고. 그러면 하나가 넘어가. 86화? 그러네. 넘어가네. 그럼 여기서 또 자르겠습니다. 이러라. 바로바로 잘라야 돼. 안 끊어져? 아유, 힘들어.